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왈가왈부에 이 다음엔 북한 토지개혁이나 협동농장 설립 과정 등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북에서 사유재산도 인정한다는 말이 있던데 토지도 사유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북에서의 토지개혁과 협동농장 설립 과정, 토지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지 등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토지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는 절대 다수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였습니다. 게다가 1905년 일제는 을사오적과 함께 또 총칼을 휘둘러서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한 후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기초 작업을 착수하죠. 예? 한편 이듬해인 1906년부터는 외국인이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토지가옥 증명규칙, 토지가옥 저당규칙을 반포하고 토지가옥이 매매, 저당, 교환, 증여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거친 일제는 1910년 한일합병이 되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을 내세워서 본격적인 토지수탈에 달려들었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토지수탈 행위로 인해서 수백만의 농민들이 땅을 잃고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대지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되거나 눈물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정든 고향을 떠나 만주로 들어갔습니다. 1946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조국이 해방됐죠. 그 당시 북한 인구의 80%는 농민이었고 그중 80%는 또 소작농과 빈농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1945년 8월 15일을 46일이라고. 45년. 더욱이 전체 농가의 4%에 해당되는 지주들이 부침 땅 면적의 58.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니 해방 후 농민들의 소원은 자기 땅을 가지고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제의 패방으로 인해서 나라가 해방된 후에 북에서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3.7체 투쟁부터 진행했습니다. 농민들을 불러일으켜서 얘기말로 말하면 추동한 거죠. 3.7제 받아내라 너희들이, 우리가 3.7제를 받아야 된다 하고 3.7제 투쟁을 시작했거든요. 이 투쟁을 먼저 시작한 거는 토지개혁이라는 이런 높은 투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조직화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먼저 작은 단계의 투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제 투쟁을 통해서 토지개혁이 주인인 농민들도 뭉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신심을 안겨주고 또 농민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야 할 이런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7제 투쟁에는 또한 공장과 광산 이 등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이 핵심이 되어서 농민들을 사상적으로 준비시키고 그들이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했습니다. 3.7제 투쟁을 통해서 농민들을 농촌위원회라는 이 둘이 묶것이었거든요. 그리고 46년 1월에는 농민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인민을 토지개혁을 위해서 그런 토의에 다 붙였죠. 당시 북에서는 소련처럼 토지를 무상몰수해서 꼬로즈, 그다음 소포즈 등 이런 집단 농장 형태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토지를 돈을 주고 사들여서 농민들에게 팔아주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나눠주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조선 임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 주석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 원칙을 주장했죠. 예? 이 김일성 주석이 이런 주장은 많은 농민 대표들이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을 주는 그런 모든 땅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이전 토지개혁 법령안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1946년 3월 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지주집이 머슴으로 살았던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논으로 푼 무상군 상창리 남석굽이라는 것이 그것에 논이 있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푸신 논이. 그 땅을 무상으로 분배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지주집 그 행랑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주가 청산되게 되면서 추방된 거죠, 지주가. 그래서 그 집도 무상으로 분배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집은 지금도 그 상창리에 가게 되면 쿤골 입구에 있거든요. 그 집은 지금도 기아집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해방 후부터 전쟁 전까지 정말 농사도 잘 됐고 정말 잘 살았다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민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을 내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을 고립시킨 김일성 주석과 항일발치산을 지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완전히 성공한 포퓰리즘이었던 셈입니다. 더욱이 당시 우리나라 그 농경지 그 절대 다수는 일제와 이런 대지주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혁이 더 많은 적과 싸우지 않아도 됐던 거죠. 예. 물론 이 지주들이 그 반발도 심했습니다. 그것도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찬성하다 나니까 그들이 반발은 또 손쉽게 진압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3년간의 전쟁은 모든 것을 불태웠고 수많은 남자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기본 생산수단이었던 소를 잃었고 사람이 직접 보습과 가대기를 끌어야 했습니다. 전선으로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 못한 이런 집들에서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그런 보습과 가대기를 끌어야 했죠. 전쟁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된 그 농업 기반은 농민들 개개인이 힘으로 복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농업협동화를 실현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1953년 8월에 소집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는 농업협동화 방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농업협동화는 자헌성의 원칙 하에 진행했습니다. 우선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또 경험적인 이런 단계를 설정해서 농민들에게 협동격리 우월성을 보여줌으로써 광범한 농민대중, 특히 중농들이 자원해서 협동조합에 들어오게 유도했던 겁니다. 이 협동화의 형태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농민들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1형태는 뭐냐면 노동 상조대를 기초로 해서 농사만 집단적으로 하고 수확물은 개별 농가가 차지하는 형태. 두 번째 형태는 토지를 통합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노동량과 투자된 토지량에 따라서 수확물을 분배하는 이런 형태. 세 번째 형태는 토지, 농기구, 육축 등 기본적인 생산수단들을 모두 통합하고 경영도 함께하고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는 원칙. 이건 완전한 사회주의 형태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들은 또 자금 대부 그리고 또 비료, 농기구들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배정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식량과 종곡 이런 대여도 식량과 종곡 대여도 그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주고 또 이 모내기 처리나 가을거디 처리 이런 농번기 처리도 노력 지원 이런 걸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농들도 처음에는 협동화를 반대했죠. 그 사람들은 땅도 있고 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런 그 못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나? 나는 소를 더 내고 내 땅은 더 좋은데 그래 안 들어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대한 거는 그 북쪽에 그 이름 있는 그 작가인 천세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석개우리 세범이라는 이런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을 우리 남한말로 말하면 드라마화해서 만든 이런 농업협동화 당시의 그런 상황을 그 보여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석개우리 세범이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그 1954년 말경에는 전체 농가의 3분의 1 정도가 급등조합에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54년 말에. 그리고 또 56년까지는 농가의 80.9%가 들어갔고요. 58년 8월에는 전국적으로 평균 300%를 단위로 해서 그 한계 1위를, 그러니까 한계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결국 2단위였던 겁니다, 거의. 예? 3,843개의 이런 협동조합이 조직되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에 56년도에는 280만 톤, 60년도에는 380만 톤으로 식량 생산이 증대했고요. 식량이 자급자족이 이때 당시에 완성되게 됐던 겁니다. 남한에 와서 보니까 북에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에 대해서 뭐 땅을 나눠줬다가 도로 뺏은 그런 그 형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북에서 농업협동화라는 이런 사회주의적 시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추긴 장본인은 북을 100년이 걸려도 일어설 수 없게 철저히 파괴한 미국입니다. 미국이 북쪽 농촌의 기본적인 이런 생산 기반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겼죠. 협동화가. 다음으로 이렇게 북에서의 토지 소유권 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북이 전국 토는 전인민족 소유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인 소유는 인정되지 않죠. 토지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민들의 경우에는 46년도에 국가로부터 분여받았던 자신의 땅을 협동조합에 들여놨기 때문에 일부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기도 하죠. 또 순례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주택의 경우에는 그 노동자 사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국가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는 국가 소유고, 그렇지만 농민들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입니다. 주택이, 농촌주택은. 그래서 인민연회에 농촌주택가라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경영과라는 부서가 따로 있고 농촌주택가라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소유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방전부터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그런 집들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임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처분은. 그리고 국가 소유의 집이라고 해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국가 소유 집을 받아서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한테 그 집을 줘도 됩니다. 그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이런 개인 소유가 생겼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가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땅을 자체로 개간해서 화전을 일궈서 곡식을 심어 먹었던 겁니다. 국토 전체가 전인민족 소유였기 때문에 산림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개인들이 개간 행위를 국가가 간섭할 수 없었던 거죠. 원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처럼 이게 부동산을 비롯한 이 상행위 관련 그런 법률들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개인들이 자체로 개간한 그런 땅을 보고 북에서는 소토지라고 부릅니다.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또 일부 인정받고 있다고 말해야죠. 개인들이 암암리에 또 팔고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농사 지어 먹는 거 세금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뭐 농산물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 농사 지으면 모두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북에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고,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북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